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 월급 봉투에서 조금씩 떼었던 그 세금을 제대로 잘 냈는지, 혹시 더 낸 게 없는지, 덜 냈는지 이걸 정산하는 일입니다. 웬만한 직장인들은 이미 내가 올해 환급받을 사람인지 더 납부해야 할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연말정산 끝내고 나서 미처 챙기지 못한 영수증을 집에서 어딘가에서 찾았다거나 또는 개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라는 걸 또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해서 재청구하는 거죠.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자동 작성 서비스라는 메뉴로 직접 경정청구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물론 회사에서 대신해 줄 수도 있지만 간혹 또 회사에는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회사를 하나 좀 더 다니고 있다든가 투잡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회사에 말하지 않고 학원이나 대학원을 또 조용히 다니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 경정청구 자동 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만 알 수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합니다. 혹시 놓친 세액공제 항목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절세할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토요일입니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서울 강남 지역은 허허벌판이었다고 하죠. 지금은 아파트 숲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강남 개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아파트의 탄생 스토리인데 오늘 한번 재미있게 들어보겠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일반 펜하고 똑같은데 노트에 쓱쓱 글씨를 쓰면 그 노트의 페이지가 스마트폰 화면으로 자동으로 옮겨지고 심지어는 저장도 되고 검색도 되는 그런 펜이 있답니다. 새로운 트렌드 스마트펜 만나보겠습니다. 경제 상식도 배우고 상품도 가져갈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오늘 준비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3월 17일 토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어떻게 하면 생활이 보다 편리해지고 재밌어질까, 흥미로워질까 늘 이런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실제로 그걸 제품으로 만들어내서 또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깜짝 놀랄 아이디어들을 만나는 시간, 트렌드 리포트. 오늘도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 이야기 보따리 가져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네. 상품 만들어 찾아오셨을까 네. 궁금합니다. 기자님은 처음 기자가 되었을 때 네, 취재하거나 인터뷰할 때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셨어요? 주로 수첩에다 적었죠. 그렇죠. 문제는 그 수첩 어디다 놨지? 어디다 적긴 적었는데 이런 생각이 한 들고. 20년 전쯤 됐을까요? 그러네요 정도 벌써. 됐겠죠? 네. 아마 그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회의를 하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듣거나 할 때 그렇게 다이어리에 볼펜으로 필기를 해서 적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펜으로 뭔가를 쓰는 거는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됐는데 네. 최근 모습들을 보면 저희 또 마찬가지지만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 다이어리에다가 뭔가를 적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적나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아예 이제 노트북, 요즘 노트북도 워낙 가벼워졌으니까 예. 노트북을 들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치거나 회의록을 적거나 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저도 그래서 그 중간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네. 결국 내가 갖고 다니는 건 예전에는 수첩이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그럼 스마트폰에다가 다 입력을 해놔야 되는데 네. 또 사람이라는 게 항상 자리가 또 회의 시간에 켜서 이 스마트폰으로 막 입력하면 너 왜
자꾸 회의 시간에 딴짓하냐? 왜 채팅하냐 이런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하다 보면 낙서도 좀 하고 예를 들면 그림도 그려보고 뭐 이렇게 도표도 만들어보고 아이디어 그러잖아요. 회의할 땐 근데 필요하죠. 그거를 스마트폰에다 할 수는 없으니 네. 오히려 두 개를 다 써야 되고 그렇죠. 메모를 여기다 해놨다가 저기다 해놨다가 뭐 이런 고민은 좀 들겠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급속도로 바뀌어갈 때는 뭐 다시는 아날로그 제품을 쳐다도 안 볼 것처럼 안 쓸 것 같지만 네, 노트를 다 버리고 디지털 디바이스로 넘어왔지만 지금 모습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화 되어가면서 사람들은 다시 아날로그 감성을 좀 되찾고 싶어하거나 또는 디지털에 기록하는 것 중에서도 뭔가 불안한 요소 네. 또 좀 빠뜨린 요소들을 아날로그에서 뭐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 스타일러스 펜으로 메모를 할 때도 연필 소리가 뭐 나게 이 소리를 넣어준다거나 네. 또는 붓글씨처럼 쓸 수 있게 해준다거나 하는 아날로그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어떻게 보면 가장 요 두 가지의 장점만을 살려서 만든 그 다이어리와 펜이 있어서 어머나. 그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요즘에는 태블릿이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위에다가 직접 쓰세요. 그렇게 쓰고 싶으면 써라 하면서 펜을 하나 주긴 하는데 네, 저도 써봤죠. 네, 근데 그 유리 위를 미끄러지는 펜의 느낌이라는 건요.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필기를 더 해야 되니라는 네.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네. 아날로그의 장점, 디지털의 장점. 그러니까 먼저 이제 디지털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검색하기가 쉽고요. 메모가. 그게 최고죠, 사실은. 네, 검색을 네.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또 그걸 갖고 있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밖에서 접속을 금방 다른 디바이스를 내가 통해서 어제 메모했던 거 그거 당연히 어딘가 클라우드에 있을 테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쓰는 손글씨의 그 느낌 네.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거나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종이를 후루룩 넘기면서 좀 보고 싶은데 네. 이 디지털 디바이스도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신문을 쫙 펼쳐놓고 보는 거랑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기사 하나씩 보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리고 막 네. 메모하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안 풀리면 네. 눈앞에 종이를 확 구겨가지고 딱 던지면서 네. 뭐 좀 뭐 또 이런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 스마트폰의 종이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아까 기록하는 거에서 아날로그의 장점과 디지털의 장점을 같이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을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요. 네. 메모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요? 펜과 종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종이와 펜인데 이 펜에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살릴 수 있는 기술을 넣었고요. 네. 종이에도 그런 아이디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똑같이 펜과 종이인데 네. 겉으로 보면 네, 보면 그냥 일반 볼펜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예. 크기도 그런데 이게 이제 네오펜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스마트펜입니다. 스마트펜인데 우리가 보통 스마트펜이라고 하면 앞에 스타일러스 펜처럼 실제 볼펜 같은 걸로 쓰는 것이 볼펜은 안 아니라 나오고 태블릿 위에다 쓰거나 하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스타일러스 펜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제품은 앞에 펜 쪽은 볼펜이에요. 그냥 잉크가 흘러나오는 네, 일반 볼펜입니다. 볼펜인데 이 볼펜을 가지고 이 펜이 인식할 수 있는 전용 종이에 글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이어리도 있고 노트도 있고 그냥 A4 용지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이 펜에 쓰는 그 글자를 인식을 하게 하려면 두 가지 기술을 이제 각각 넣어놨는데요. 예. 펜에는 볼펜 뒷부분에 적외선 카메라가 숨어 있어요. 적외선 카메라가 숨어 있고 필압 센서라고 해서 사람이 쓸 때 이 압력을 어느 정도로 줘서 글씨를 쓰는지에 대한 그거를 감지하는 센서 이 두 가지가 펜에 들어가 있고요. 네. 종이에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스마트 펜의 움직임에 그 좌표를 인식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놨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예요. 그래서 그 펜이 종이 위에 어딘가에 쓰고 있다는 걸 읽고 있는 거예요? 네. 이 펜이 이 종이 위에다가 글자를 쓰게 되면 이 적외선 카메라가 초당 120프레임을 찍는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는데요. 사진을 네. 찍어서
이 움직임을 좌표의 미세하게 사람이 글자를 쓰는 그 움직임을 찍어서 네.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종이 위에 뭘 쓰는 걸 그럼 이 녀석이 계속 찍고 있는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초당 120프레임이면 네. 거의 동영상 찍는 속도로 찍는 그러니까 거죠. 볼펜 옆에 살짝 카메라 하나 달려서 네. 그걸 동영상으로 계속 찍으면서 네. 이 친구가 뭐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내 휴대폰으로 자꾸 보내주면 네. 휴대폰 안에서 열어보면 내가 쓰고 있는 메모하고 있는 종이가 그냥 나타나겠군요. 네, 종이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뭐 손에 잡히는 경제 제가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그 영상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네. 실제로 우리가 타이핑을 하면 한 글자씩 이렇게 자음, 모음 순서대로 타이핑이 되잖아요. 네. 이 제품도 그렇게 실시간으로 타이핑되면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글자를 쓰면 그 글자가 뭔지는 자동으로 이 녀석이 인식을 해서 네, 디지털화 해주니 네, 내가 예전에 메모할 때 손에 잡히는 경제를 뭐 메모했는데라고 하면 네, 혹시 이거야? 아니면 이때 이거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검색을 해서. 네. 그런데 그러면 종이는 아무 종이나만 써도 되지 않나요? 보통 A4 용지나 뭐 회의실에서 있는 아무 수첩이나 이런 데 끄적이면 안 돼요? 아니요, 이 펜이 인식하는 코드가 인쇄된 종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외선 카메라가 네. 그냥 이 글자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자를 쓰게 되면 글자의 크기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네. 위치도 있고 뭐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쇄된 종이 안에 보면요. 2mm 간격으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드가 이렇게 인쇄가 돼 있어요. 바탕에. 전체 종이 어디쯤에 쓰고 있는지 네. 위에서 3cm쯤에서 쓰는지 아래쪽에 쓰고 있는지는 이 녀석이 네. 좁은 영역이니 그렇죠. 모르니까. 그리고 이 글자 크기가 뭐 1cm짜리 글자인지 3cm짜리 글자인지에 따라서도 인식이 달리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네. 펜 끝에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글자가 왕창 크게 보이겠죠, 항상. 그렇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좌표를 이 코드가 읽게 해주는 겁니다. 야, 이거 종이에다 쓰는 거 디지털화 하는데도 복잡한 구조가 필요하긴 하는데 네, 결국 하고 나니까 종이에다가 그냥 펜으로 극적인 것들이 네, 쉽게 디지털화 되긴 하네요. 네. 그 보통 이제 이 종이 그러면 이 종이가 비싸지 않을까? 또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결국은 면도기 회사가 면도 날 파는 것처럼 네. 이 회사는 종이 팔아먹겠구나 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 그 종이 또 떨어지면 또 못 쓰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이어리를 구매할 때 밑줄 쳐져 있는 다이어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고 네. 모는 종이 디자인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민자가 좋아. 네, 네. 무늬가 없는 예. 그 다이어리가 좋아. 이렇게 디자인을 고르듯이요. 이 엔코드도 일종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같이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리나 뭐 노트나 이런 종이류에도 보면 네. 일반 다이어리 서식류랑 똑같이 뭐 줄 쳐져 있는 것도 있고 모는 종이도 있고 무늬가 없는 다이어리도 있는데요. 다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 화면에는 이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리를 구매를 해서 쓰다가 일반적으로 메모를 막 아이디어 메모를 하거나 네. 할 때 추가로 종이가 필요할 때 그러면은 나는 네. 이 펜을 못 쓰느냐. 그럴 때는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프린트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프린트하는 종이는 내가 어제 사온 종이잖아요. A4 용지인데요. 예. 서식지 안에 그 코드의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프린트를 하는 순간 그 회사에서 만든 종이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무료로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네. 회사에서 프린트해서 쓰면은 다시 이거 내가 쓴 메모를 야.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정말 사람들 종이에다가 필기하고 싶어 했군요. 네. 미안해. 진짜 스마트폰에다 필기하는 거 너무 싫으니까 이런 것 좀 만들어줘 했으니까 이걸 만들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죠. 보통 이 회사에 많은 사람들도 이제 그런 니즈가 있지만 네. 이 회사의 대표께서 굉장히 메모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회의 시간에 회의를 하다가 이분도 마찬가지로 막 칠판에 쓰기도 하고 네. 또 회의를 이렇게 그 노트북으로 주관하기도 했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오면 뭐 도표를 그리기도 하고 네. 도형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럼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노트북에 뭔가를 적고 있을 때는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아주 좀 편리하게 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메모했던 것들을 사진 찍어서 공유하게 되면 네. 이게 인식을 할 수 없고 그냥 그림 파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검색은 안 되죠. 검색은 또. 안 되고 그리고 뭐 편집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예. 그래서 내가 쓴 메모 그대로를 실시간으로 디지털화해서 디지털화된 것은 다시 전용 앱에서 강조를 하거나 파일을 뭐 추가를 하거나 또는 형광펜을 칠하거나 이렇게 네. 또 별도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몇 년 동안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결국은 볼펜 끝에 적외선 카메라를 달고 네, 그렇다고 아무 종이나 쓸 수는 없으니 특수한 종이를 만들되 네, 특수한 종이가 필요한 건 볼펜이 어딘가에 있는지를 볼펜 이 녀석은 몰라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내 눈에는 딱 보이는데 네. 그래서 그래요. 그걸 좌표를 인식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주고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동안 노트북 만드는 회사들도 요즘에는 노트북인데 거기서 노트북 화면에다 막 낙서를 할 수 있는 네, 가능하면 볼펜 느낌이 최대한 나도록 네, 네. 그런 고민들을 하긴 하더군요. 네. 방향이 서로 다른데 누가 이길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그 3년 전에 해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호주 달러로 네. 처음에 이제 이 제품의 아이디어 컨셉이 공개됐을 때 호주 달러로 약 36만 달러가 모아졌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원 3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때 처음 이 제품을 봤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의구심은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이냐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사실은 비슷한 제품 나오긴 나왔는데 네. 아휴, 그냥 볼펜으로 쓸랜다 라는 느낌 드는 펜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네. 저도 집에서 이제 들어갈 때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를 누를 때 저는 바로 눌렀는데 이 반응 속도가 한 1, 2초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 0.5초만 차이 나도요. 너무 사람 답답하죠. 힘듭니다 정말. 네. 그래서 제가 특히 이거는 펜인데 어느 정도 이 디지털화 될 때 실시간으로 되는지를 봤더니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너무 놀랐어요. 네. 보니까 그냥 펜은 그냥 펜이네요. 똑같이. 네, 그냥 일반적인 검은 잉크가 펜이고요. 나오는 펜이고 그 펜이 쓴 글자를 어떻게 이제 디지털화해서 저장하느냐. 네. 그 기술을 고민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펜촉 심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리필하는 볼펜 심을 네. 갈아 끼우면 되고요. 충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충전하면 연속해서 계속 메모를 한다고 했을 때 7시간 정도 쓸 수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생활하면서 쓰는 경우에는 한 3, 4일에 한 번 정도 충전하면 될 정도의. 휴대폰 충전하듯이 충전하게 되어 있어요? 네, 충전하게 계속 되어 신호를 있습니다. 뭔가 보내줘야 되니까 네. 적외선 카메라가. 네. 가격은 어느 정도에 팔려요? 가격은 미국에서는 지금 129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만 5천 원 정도 23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회의실에서 떠올린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한 거야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투자해볼 만하겠네요. 싼 가격은 아닌데 이런 고민들은 많이들 하겠어요 정말. 네, 이 회사에서는 또 소리펜이라고 하는 예. 그 유아용 전용 또 펜도 개발해서 뭐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유아용 펜 같은 경우에는 실제 펜은 아니고요. 이 펜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화책이나 어딘가에 종이에다가 이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 책에 이 펜을 갖다 대면 네. 예를 들어서 돼지 모양의 그림이다. 그럼 거기에다가 아이가 펜으로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돼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돼지인 걸 펜은 어떻게 알았어요? 미리 그 좌표를 입력을 해뒀기 때문에 네. 이 펜의 그 적외선 카메라가 그 좌표에 갖다 대면은 그걸 돼지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냥 그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펜이. 네, 네. 저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화책 안에도 그 코드가 삽입이 되어 있는 거죠. 알겠어요. 저는 그 설명 들으면서 이 갖고 오신 이 펜의 최대의 단점은 네. 아무 종이에나 못 쓰는 거다. 네. 커피숍에서 뭔가 화장지 갖다가 그 위에다 긁어 아이디어를 긁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전용 종이라고 하는 게 항상 불편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만 네. 그렇게 좌표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더니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가 구현이 되네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집에 이제 냉장고나 텔레비전 이런 곳에다가 스티커를 붙여 놓는 거예요. 이 코드가 인식되어 있는 네. 종이 스티커. 예. 스티커를 해놓고 아이한테 냉장고가 어디 있어? 그러면 아이가 펜을 들고 그 냉장고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갖다 대면 거기에서 엄마 목소리나 아빠 목소리로 녹음해둔 냉장고 이런 게 이렇게 나온다는 하는 거예요? 소리가 이 펜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교육용으로도 또 활용이 가능하도록 아이디어를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디 스파이들이 가끔씩 비밀 문자로 네. 주고받을 때는 네. 하얀 종이에다가 식초로 이렇게 써서 아무것도 안 안 써 있는 종이 보이는데, 같지만 네. 뭐 물 위에 띄우거나 불을 갖다 불을 대거나 갖다 하면 대면. 싹 나타나는 건데 네. 아, 그런 식이구나. 네. 펜도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섞으면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우리 경제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해보는 경제 타임머신. 오늘도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강남 개발의 역사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예전에는 영동이라고 불렀다면서요? 그러니까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동쪽. 그 동네에는 유명한 게 영등포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저 땅을 뭘로 불러야 되나 싶다가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딱히 뭐라 부를 말이 없어서. 네. 그 시절 얘기 조금 더 이야기 좀 이어가 보죠. 네, 오늘 강남 개발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아파트촌 얘기 가져왔는데요. 네. 이 아파트를 팔아서 부자가 된 건설사들은 또 언제 탄생했는지 그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요즘엔 뭐 서울 강남 지역에는 아파트 많기로 유명했고 네. 사실은 그때부터 그 동네에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아파트 역사가 사실상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왜 강남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원래는 여기가 집 짓기가 녹록지 않은 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대가 낮고 습지였다. 네. 그리고 모래땅이 많아서 여기서 무농사 이런 거 지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잠원동에 단무지가 유명했다면서요? 그렇죠. 화교들이 이제 중국집을 대대적으로 잘 하게 되면서 단무지 수요가 늘어나니까 무농사를 지었던 거죠. 여기서. 강남에서 단무지 키워서 강북에 납품하면 네. 강북에서 이제 중국 음식점 했던 네, 강북남에서 키워서 서울로 납품했죠. 서울로. 거기는 아직 서울은 또 네.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건물 짓기는 안 좋은 땅이네요. 안 좋았죠. 지대가 지대도 낮아서. 낮고, 그럼 비 오면 홍수 나면 잠길 거고. 여기 강남이 상습 침수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60년 전만 해도 이 강남에서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이런 웃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대적인 침수 방지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원래 여기가 지대가 낮으니까 비만 오면 많이 찼겠군요. 예전부터. 굉장히 심하게 그 홍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인데요. 대표적으로 1925년에 을충년 대홍수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 해에만 4번에 걸쳐 큰 홍수가 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일제시대잖아요. 여기를 복구하는데 조선 총독부 1년 예산의 한 60%를 쓸 정도였습니다. 뭐 이 붕괴, 동네에. 사망, 뭐 가옥 침수 유실이 뭐 허다했고요. 예. 전국적으로 그 홍수 당시에 7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강남 지역에 다 그 제방 쌓은 거는 제방을 쌓았을까요?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렇죠. 근데 제방 쌓아놓으면 괜찮을 법도 한데 왜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홍수가 나고 그랬을까요? 이 을충년을 계기로 해서 제방을 약간 쌓으면서 예. 그 뒤로 원효로나 영등포, 노량진 일대만 이제 겨우 방어를 하는 수준이었는데 나머지 여의도 마포, 뭐 광진구, 강남 3구 일대까지는 일단 돈이 없기도 했고 여력이 없기도 했어요. 기술도 네. 부족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여기는 뭐 허허벌판 농사 짓는 땅이니까 네. 굳이 저기까지 뭘 쌓아줘라는 생각도 하긴 했겠네요. 그렇죠. 요즘에는 별로 침수 이야기는 없는데 그 당시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까? 혹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당시에 그 한강이 강폭이 완전 고무줄이었어요. 예. 우리가 시중에 가상금리가 고무줄금리다 이런 얘기 네, 하는데 네. 한강폭이 최대 1,800에서 2,000m 사이까지 넓어졌다가도 물 많을 때는 네. 그러다가 물이 없어지는 갈수기에는 50에서 100m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한 번 물이 쌓여서 물난리가 나면 그 뭐 대책이 없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다 보니 네. 비 많이 오면 저 길고 긴 상류에서 놓은 물 다 오니까 또 많아지고 그렇죠. 비 안 오면 또 그냥 냇물 정도가 되고 네.
거기 그럼 사람 살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언제부터 이 한강변 개발이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이게 1967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의 한강대교인 제1한강교에서 여의도 거쳐서 영등포 또 서울교 남단까지 3,720m짜리 강변 도로를 지어요. 네. 이게 제방을 쌓고 그 위에 도로를 건설한 형태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형태의 도로가 들어선 게 처음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건데요. 그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료로 돈 내고 다니는 길이 생긴 것도 이때가 처음입니다. 야, 이게 길이가 3,700이면 그냥 택시 기본 요금 거리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길지는 않습니다만 4km도 안 되는 거리인데. 네, 걸어가면 1시간? 네. 그런데도 이게 이제 최초의 유료 도로였군요. 그리고 대공사였죠, 말 그대로. 근데 이거 짓는 거랑 한강변 개발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한강 제방이 순서대로 건설이 되고요. 주변이 매립되고 길이 닫히면서 현재와 같이 한강변의 모습이 조성이 되는데 이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도 아파트촌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길이 나면서 네. 일각에서는 소양강댐 만든 게 그거 아니었으면 강남 개발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소양강댐하고 강남 개발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류에서부터 물이 치고 내려오는데 예. 이 중간에 이걸 막아주는 큰 뚝이 필요했어요. 해서 수위가 고무줄이었던 이 한강의 저수량을 조정하자 해서 1973년에 완공한 게 소양강댐입니다. 이 댐이 생기고 나서야 서울 사람들이 장마철에 침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가장 큰 혜택을 본 게 저지대였던 강남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 공사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저거 큰 공사, 저거 중장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사의 중장비라는 게 동원된 첫 공사였어요. 뭐가요? 포클레인이라는 게 이때 처음 투입이 된 거예요. 공사장에. 해서 사람들이 이 공사장에 포클레인 구경하러도 꽤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소양강댐 공사가? 네. 거기에서 일단은 물을 막아줘야 네. 여름에 비가 많이 와도 일단 거기까지만 물 들어오고 한강은 괜찮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 전만 해도 여름만 되면 항상 물이 차니까 네. 이거는 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집은 당연히 못 짓던 그렇죠. 땅이었을 텐데 특히 한강변의 강남 땅들은 그냥 물길이었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가을, 겨울, 봄 이 정도만 땅이고 네. 여름에는 물이고 그러니 뭐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런 땅이 땅이 됐군요. 그렇죠. 그러면 임자도 사실 없었겠습니다. 주인도 땅 문서가 뭐 있기야 있었죠. 뭐 말 그대로 무주공산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 땅이 숨었다가 나타났다 하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를 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을 텐데 네. 여하간 여기 그 한강변을 메워서 소위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라는 게 대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공유수면이라는 게 말 그대로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바다나 하천 이걸 얘기하는데 네. 여길 흙이나 모래로 메워서 택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시작이 돼요. 이제는 침수가 안 되니까 네. 거기에다 흙을 좀 더 부으면 그냥 땅이구나. 그렇죠. 원래는 강물이었는데 그러면 땅 주인이 없었겠습니다. 강물이면 나라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예. 뭐 봉이 김선달 거의 그런 수준인데 여기에서 가까운 그 가톨릭 절두산 순교성지 마포구에 있잖아요. 네. 이곳이나 아니면 흑석동의 원불교 중앙본부도 이렇게 매립한 땅 위에 들어선 건물입니다. 지대가 거기가 조금 높긴 한데 네. 흙을 부어서 쌓아 올린 거군요. 그런 땅이죠. 예전에는 그냥 강이었던 그 땅이. 사실 옛날에는 지도에 없던 땅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한강변에 있는 예를 들면 요즘 그 유명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런 것들이 네. 예전에는 물속이었는데 그렇죠. 흙을 부어서 땅으로 만들고 지은 아파트예요? 천지 개벽을 통해서 등장한 아파트인데 예. 이 압구정이 잘 알려져 있듯이 계유정난의 1등 공신은 한명회의 정자였잖아요. 네. 이 부근은 다 물이고 사실 그 가운데 섬도 있었어요. 저자도라는 섬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 섬에 권신들의 별장도 있고 수풀도 네. 울창했다가 앞서 말씀드린 1925년 이 대홍수로 폐허가 됩니다. 해서 현대건설이 딱 이 지역을 타깃으로 찍어요. 해서 고 정주영 회장이 이 압구정 일대의 매립 면허를 따내고 저자도의 모래를 있는 대로 파서 이 일대를 메워버리는 거예요. 해서 흙을 거기서 갖고 왔군요. 섬을 하나 없애서? 이때만 해도 뭐 모래를 사고 이런 개념이 있던 데가 아니니까요. 예. 흙이든 모래든 그냥 파서 메우면 되는 거예요.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렇죠. 시절이니까. 뭐 저자도에 소유가 있겠습니까? 해서 이 모래를 갖다가 매립지를 만들어서 땅으로 만들고 이 매립공사가 3년 뒤에 끝나고 여기다가 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한 거죠. 이런. 거기는 원래는 강이었잖아요. 그렇죠. 강인데 뭐 정주영 회장이 했든 누가 했든 흙을 퍼다가 그쪽으로 매립을 하면 땅을 만드는데. 그냥 이 땅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땅을 만들면 내 거. 그러니까 일부는 정부에 이제 기부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도로나 제방을 쌓는 뭐 일종의 기부 체납의 형식인 건데요. 그 당시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네. 정부 돈으로 땅을 메울 수는 없으니 포클레인하고 돈 있는 사람 와서 메워서 너희들 돈으로 메우고 가져가라. 돈은 땅으로 가져가라 이랬군요. 그렇죠. 그래서 낼름이라고 말했지. 가져간 게 선뜻 가져간 게 네. 압구정동 그 땅이었다. 그렇죠. 거기 아파트 지어서.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꽤 좋았던 시절이었군요. 그럼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이 딱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이 경우에. 네. 그러면 저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 한강변 요즘 집값 비싼 네. 그런 아파트들이 다 비슷한 시절에 지어졌던 걸로 아는데 네. 역시 물 메워서 올린 땅이에요? 그렇죠. 남들이 해가지고 돈을 크게 벌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반포지구도 이듬해인 1970년부터 매립이 시작이 돼요. 네. 이게 공사가 워낙 커서 삼부토건, 현대건설, 대림산업이 세 구역을 나눠 먹기로 해서 시공을 하거든요. 당초에는 저희가 셋이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공동으로 매립을 진행하고 집도 지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애초부터 새 회사는 구역을 나누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공사가 2년 만에 끝나는데요. 19만여 평을 매립을 하고요. 여기에서 도로와 제방 면적 3만 평을 빼고 16만 평을 이 세 곳의 건설사가 가져갑니다. 지금 생각하면 3만 평 어짜고 16만 평을 그냥 준 건데 그렇죠. 물론 비용 들었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뭐 특혜네 만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네. 그 당시에는 계속 지방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얼른 집 지어야 되는데 이거 그럼 재판하고 뭐 특혜네 뭐 시비에 휘발려서 안 되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밀어붙이자 이랬나 보군요. 그렇죠. 그리고 특혜 시비가 있다 한들 군사정권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라고 하면 임자는 하기나 해. 뭐 이랬던 시절인가 봐요.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아파트가 요즘도 네. 건설회사들이 돈을 버는 건 아파트 택지는 소유주가 이미 있고 그렇죠. 건설회사는 건설비에서 마진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땅들도 본인 거였으니까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은 사업이었겠군요. 그럼요. 더군다나 이게 이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수익률이 높았던 게 이 건설사들의 착공해서 준공하는 이 시기를 보시면 네. 이게 굉장히 영리한 비즈니스를 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 매립해서 아파트를 올리는 사업이 연말에 착공해서 봄에 공사가 끝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건설의 비수기니까 이때 중장비들이 다 놀아요. 놀겠죠. 포클레인 이런 게 다 놀고 있는데 놀면 뭐해 해서 겨울방학 때 이제 열심히 모래를 퍼다가 땅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이듬해에 또 기계가 놀고 있을 때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죠. 이렇게 하면 1년 내내 장비가 놀지 않고 돌아가면서 없던 땅도 내게 되고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가 되는 건데 네. 현재 한강변에 있는 소위 리버뷰의 아파트촌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지금은 건설회사들이 땅을 사면 네. 그 땅 사는데 들어가는 돈의 이자 때문에 이렇게 공기를 한없이 늘리면서 한가할 때 지을 수는 없을 텐데 못하죠. 그때는 먼저 들어간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 물을 메우자는 거지. 뭐 그러면 그래 그럼 시간 날 때 메우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이 땅을 너무 격하게 메우다 보니 네. 당초에 메우기로 했던 평수를 20%나 초과해서 메우게 된 거예요. 땅이 늘어났네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 여기까지 안 메우기로 했잖아. 다시 물로 만들어 해서 모래를 다시 파내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야, 이거 참
매우다 보니 모르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매워서 우리 땅 하자 했는지도 모르겠군요. 아마 금을 약간 비켜 그어서 여기까지 하면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야, 이거 지금 생각하면 정말 특혜인데 네. 뭐 어떤 돈이 뒤로 오갔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뭐 군부 출신들이 그 땅을 메워서 흑석동 일대 고급 아파트 단지는 네. 군에서 고위 관계자들이 아예 나와서 메운 사례들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정치 자금도 되고 동원이 되고 개발 수익의 상당수가 다시 정부로 흘러 들어갔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설회사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겠군요. 그렇죠. 동반성장했겠죠. 이른바 우리나라 그 건설회사들 유명한 아파트 브랜드가 하나씩 이제 건설회사들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때부터 탄생했겠네요. 그 서울 시내 어느 동네에 가도 있는 아파트 브랜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뭐 현대아파트, 뭐 우성아파트. 그렇죠. 뭐. 현대니 우성이니 하는 게 이때 소위 뜨기 시작하는데 네. 우성아파트가 저희 동네에도 2개나 있어요. 이게 1980년대, 90년대 아파트의 대명사였는데요. 이 회사가 원래는 보도블록을 만들던 영세 사업자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고속버스 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이 잠원동에 아파트 건설 허가를 받아요. 그때만 해도 시골 땅. 그렇죠. 예.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 차 막히니까 시골에 안 보이는 데 갖다 넣어 해서 만든 게 반포잖아요. 그래서 고속버스 사람들은 여기로 안 와서 어차피 저 강북 차고지에서 사람 다 태우고 가고. 한번 찍고 가고 그런 곳이었는데 1977년에 이 회사가 분양 공고를 내는데 12개 동 4층에 208세대를 분양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신청자가 무려 4,000명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내고 분양 대박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공고 나가자마자 완판이 된 건데 네. 우성이 이렇게 대박을 내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이 아파트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경쟁적인 아파트 건설이 시작이 된 건데 우성은 반포를 시작으로 해서 서초 개포, 대치 역삼, 잠실 가락동까지 아파트를 짓고요. 그 정점을 찍었던 게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를 지어서 네. 재벌의 반열에 올라가요. 이게 86 아시안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 현재 리베라 호텔도 이 우성이 지은 겁니다. 아. 중간에 잘 나갈 때는 그래서 현재의 넥센 타이어를 한때 우성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었죠. 하기야 지으면 팔리던 시절이었으니까 많이 짓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시절이었네요. 그렇죠. 우리 그 당시 아파트 보면 요즘 유명한 은마 아파트. 네. 지금 생각하면 아파트 이름을 참 정겹게 지었다 싶은데. 그 맞자가 말맞자인지 어른 돼서 알았어요. 네. 네. 뭐 개나리 아파트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남쪽에는 이제 대치동과 도곡동에 주택공사가 세운 도곡 아파트가 있었고요. 네. 3호 주택이라는 곳이 아마 윗세대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이게 창업주가 이런 한글 이름을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개나리 아파트, 진달래 아파트가 다 3호 주택이 지은 아파트입니다. 이게 색깔이 뚜렷하죠. 네. 또 동쪽에는 한보주택의 그 유명한 은마 아파트가 건설이 됩니다. 개나리 아파트도 분양 경쟁률이 44대 1이었는데 70년대 이 서울에 집이 부족한 탓도 있었지만 네. 당시가 경기가 한참 과열되던 시점이었어요. 중동 특수에 수출 100억 불을 이룬 시점이었고 해서 아파트 분양 때마다 청약 창고 앞이 아주 장사진을 이룹니다. 네. 이 당시에는 아파트 짓는데 예를 들면 뭐 3년 걸렸으면 3년 전에 분양가를 정해놓고 파는데 입주 네. 때 되면 인플레이션만 해도 엄청나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요. 무조건 돈 벌던 시절이고. 진짜 말 그대로 로또였죠. 한 채 산 사람도 그렇게 벌었으니 건설회사에서 뭐 한 200채 정도 뒤로 빼놨다가 나중에 이제 3년 후에 어떻게 팔 수만 있으면 그래서 분양비리 사건도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때. 뭐 얼마든지 큰 이익을 벌 수 있었던 시절이었으니까. 네. 분양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도 일종의 권리자 특혜이거나 그럼요. 이랬겠군요. 사활적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거였죠. 정관 수술이라고 하나요? 그 당시에 이제 가족 계획 더 이상 네. 아예 안 낳겠습니다라고 하면 아파트 분양권 주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우선권을 줬는데요. 네. 분양시장이 이제 너무 과열이 됐는데 정부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겠다. 네. 번호표를 누구부터 줄 거냐 해서 당시에 밥 먹는 입을 줄여야 한다. 이게 정부의 최대 과제였어요. 예. 해서 정관 수술을 한 사람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국민주택 우선 공급 규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제정된 이후에 보건소와 병원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해서 아파트촌이 들어선 이 반포 일대를 네. 당대 사람들이 내시촌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답니다. 다자녀 가구에게 가점을 주는 현재와는 아주 대조적인 그러네. 모습이죠. 정관 수술 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분양
배상 받았을 테니까 네. 아마 배가 아파서 그런 얘기도 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도 아파트를 지을 때 소비자가 계약금 내고 네. 시간 지나면 중도금도 내고 네. 집 다 지으면 잔금 내고 들어오니까 네. 사실 건설회사들은 그 돈 받아서 지으면 되는 구조라서 그렇죠. 큰 돈도 안 필요했을 텐데 저는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이때로 가면 건설회사 해야 되겠구나. 아, 그럼요. 시멘트 물을 회사 메우자. 뭐 이런 거. 저는 거기 납품하겠습니다. 시멘트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네요. 그죠? 그렇죠. 떼돈을 법니다. 정말 말 그대로. 네. 근데 지금은 꽤 많이 없어졌어요. 또 몇 군데 예전에 유명했던 그런 건설회사들 다 지금은 없죠. 네, 앞서 그 아파트 재벌들이 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사이에 몰락의 길을 걷는 곳이 많았어요. 예컨대 강남 대지주였던 조봉구 씨가 운영한 사무주택이 가장 먼저 쓰러지고요. 이어서 한양건설, 진흥, 삼익, 라이프주택, 우성, 한보가 순서대로 무너집니다. 경남이나 한신공영은 지금 이름은 남아있는데 창업주가 남의 손에게 이제 넘긴 회사들이고요. 중간에. 네, 현재까지 건재한 곳은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처럼 이 현대그룹의 큰 우산 아래 있었던 회사들 뿐입니다. 예전에 이 회사들 하나씩 무너질 때 왜 그런가 싶었는데 뒤에 보니까 네. 이게 얼른 빨리 짓는 게 답인 무조건 택지 확보해서 아파트 짓고 계속 그렇죠. 굴러가야 되는 거라서 빚을 내서라도 지으면 남는다라는 계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빚을 늘려서 아파트 사업을 했더군요. 그렇죠. 무리했던 거죠. 그랬다가 외환위기 전후에 주로 많이 무너졌죠. 네. 그 당시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저도 늘 그래요. 네. 특히 이제 본인들이 산 땅도 아니고 팔당댐 덕분에 쉽게 물을 메울 수 있는 땅이 됐는데 포크레인을 꿔오는 이런 사업도 참 괜찮았을 것 같아요. 중장비 대여 사업. 그렇죠. 지금도 뭐 한참 때는 또 그게 훨씬 더 잘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또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 지을 때는 또 계속 동원됐을 테니까. 네. 제가 사실은 얼핏 다른 루트로 들은 얘기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있는 그 땅을 왜 현대가 여러 업체들이 있을 텐데 왜 현대한테 줬느냐라고 네. 할 때 그때 최초로 현대가 신청한 명분은 경부고속도로 지금 각각해서 지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장비 다 거기다 보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 그럼 각각가 지으라고 한 거야? 뭐 이러면 이렇게 허가를 해줬다가 아이고. 중장비는 저기다 보관하고요. 그냥 아파트 여기다 지을래요. 그렇게 바꿨다는. 야, 참 기가 막히네요. 수완이.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한강변 물가를 막아서 좁은 땅에 택지 만든 건 저는 뭐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 공유지를 개발한 이익을 특정 집단이 독식했다는 점인데 네. 요 사이에도 뭐 재건축 허가 문제나 용적률 높여달라 이런 문제로 뭐 아우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비싼 집값 자랑하는 동네 개발 비용을 전 국민이 함께 치른 기회비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들어가느라 다른 데 쓰지 못한 돈들, 다른 동네 기회비용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세금 걷는 이유가 뭐 이래서 그런 거겠죠?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지금도 한강이요. 네. 조금 더 메워볼까요? 앞으로 좀 메워볼까요, 좀 더? 아니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물론 네. 깊긴 하지만 네. 그 뭐 아무 임자 있는 땅도 아니고 결국 나라 땅인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흙을 메워서 좁은데 임대주택도 좀 짓고 그러면 서울 집값도 해결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그럼 강변 아파트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거기 집값도 집값이 좀 내려갈 떨어지면 거고. 그쪽 주민들이 머리띠를 묶겠죠. 뭐 그렇긴 할 텐데 네. 예전에 한번 했던 일이니까 네. 뭐 또 한다고 글쎄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경제 타임머신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중간에 드렸던 퀴즈는 상품이나 재화로만 교역하는 물물교환 형태의 무역 용어를 뭐라고 부르는지, 돈이 오가지 않는 무역, 이렇게 문제였죠. 정답은 2번 바터 무역입니다. 예, 정답 주신 분들 중에 3분을 추첨으로 뽑아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 끝난 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두겠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뒷부분에
적외선 카메라가 숨어 있어요. 적외선 어. 카메라가 숨어 있고 필압 센서라고 해서 사람이 쓸 때 이 압력을 어느 정도로 줘서 글씨를 쓰는지에 대한 그거를 감지하는 센서, 이 두 가지가 펜에 들어가 있고요. 네. 종이에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스마트 펜의 움직임에 그 좌표를 인식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놨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예요. 그래서 그 펜이 종이 위에 어딘가에 쓰고 있다는 걸 읽고 있는 거예요? 네. 이 펜이 이 종이 위에다가 글자를 쓰게 되면 이 적외선 카메라가 초당 120프레임을 찍는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는데요. 사진을 네. 찍어서 이 움직임을, 좌표의 미세하게 사람이 글자를 쓰는 그 움직임을 찍어서 네.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종이 위에 뭘 쓰는 걸 그럼 이 녀석이 계속 찍고 있는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초당 120프레임이면 네. 거의 동영상 찍는 속도로 찍는 그러니까 거죠. 볼펜 옆에 살짝 카메라 하나 달려서 네. 그걸 동영상으로 계속 찍으면서 네. 이 친구가 뭐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내 휴대폰으로 자꾸 보내주면 네. 휴대폰 안에서 열어보면 내가 쓰고 있는 메모하고 있는 종이가 그냥 나타나겠군요. 네, 종이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뭐 손에 잡히는 경제 제가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그 영상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네. 실제로 우리가 타이핑을 하면 한 글자씩 이렇게 자음, 모음 순서대로 타이핑이 되잖아요. 네. 이 제품도 그렇게 실시간으로 타이핑되면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글자를 쓰면 그 글자가 뭔지는 자동으로 이 녀석이 인식을 해서 네, 디지털화 해주니 네, 내가 예전에 메모할 때 손에 잡히는 경제를 뭐 메모했는데라고 하면 네, 혹시 이거야? 아니면 이때 이거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검색을 해서. 네. 그런데 그러면 종이는 아무 종이나만 써도 되지 않나요? 보통 A4 용지나 뭐 회의실에서 있는 아무 수첩이나 이런 데 끄적이면 안 돼요? 아니요, 이 펜이 예. 인식하는 코드가 인쇄된 종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외선 카메라가 네. 그냥 이 글자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자를 쓰게 되면 글자의 크기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네. 위치도 있고 뭐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쇄된 종이 안에 보면요. 2mm 간격으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드가 이렇게 인쇄가 돼 있어요. 바탕에. 전체 종이 어디쯤에 쓰고 있는지 네. 위에서 3cm쯤에서 쓰는지 아래쪽에 쓰고 있는지는 이 녀석이 네. 좁은 영역이니 그렇죠. 모르니까. 그리고 이 글자 크기가 뭐 1cm짜리 글자인지 3cm짜리 글자인지에 따라서도 인식이 달리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자, 네. 펜 끝에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글자가 왕창 크게 보이겠죠, 항상.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정확하게 좌표를 이 코드가 읽게 해주는 겁니다. 야, 이거 종이에다 쓰는 거 디지털화 하는데도 복잡한 구조가 필요하긴 하는데 네, 결국 하고 나니까 종이에다가 그냥 펜으로 극적인 것들이 네. 쉽게 디지털화 되긴 하네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 월급 봉투에서 조금씩 떼었던 그 세금을 제대로 잘 냈는지, 혹시 더 낸 게 없는지, 덜 냈는지 이걸 정산하는 일입니다. 웬만한 직장인들은 이미 내가 올해 환급받을 사람인지 더 납부해야 할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연말정산 끝내고 나서 미처 챙기지 못한 영수증을 집에서 어딘가에서 찾았다거나 또는 개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라는 걸 또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해서 재청구하는 거죠.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자동 작성 서비스라는 메뉴로 직접 경정청구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물론 회사에서 대신해 줄 수도 있지만 간혹 또 회사에는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다른 회사를 하나 좀 더 다니고 있다든가 투잡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회사에 말하지 않고 학원이나 대학원을 또 조용히 다니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 경정청구 자동 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만 알 수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합니다. 혹시 놓친 세액공제 항목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절세할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토요일입니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서울 강남 지역은 허허벌판이었다고 하죠. 지금은 아파트 숲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강남 개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아파트의 탄생 스토리인데 오늘 한번 재미있게 들어보겠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일반 펜하고 똑같은데 노트에 쓱쓱 글씨를 쓰면 그 노트의 페이지가 스마트폰 화면으로 자동으로 옮겨지고 심지어는 저장도 되고 검색도 되는 그런 펜이 있답니다. 새로운 트렌드 스마트펜 만나보겠습니다. 경제 상식도 배우고 상품도 가져갈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오늘 준비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3월 17일 토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어떻게 하면 생활이 보다 편리해지고 재밌어질까, 흥미로워질까 늘 이런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실제로 그걸 제품으로 만들어내서 또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깜짝 놀랄 아이디어들을 만나는 시간 트렌드 리포트. 오늘도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 이야기 보따리 가져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네. 상품 만들어 찾아오셨을까 네. 궁금합니다. 기자님은 처음 기자가 되었을 때 네, 취재하거나 인터뷰할 때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셨어요? 주로 수첩에다 적었죠. 그렇죠. 문제는 그 수첩 어디다 놨지? 뭐 이런 어디다 적긴 적었는데 뭐 이런 생각 한 20년 전쯤 됐을까요? 그러네요 정도 벌써. 됐겠죠? 아, 아마 그 음.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회의를 하거나 뭐 중요한 이야기를 듣거나 할 때 그렇게 다이어리에 뭐 볼펜으로 필기를 해서 적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펜으로 뭔가를 쓰는 거는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됐는데 네. 최근 모습들을 보면 저희 뭐 또 마찬가지지만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 다이어리에다가 뭔가를 적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적나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아예 이제 노트북, 요즘 노트북도 워낙 가벼워졌으니까 예. 노트북을 들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바로 이제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치거나 회의록을 적거나 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저도 그래서 그 중간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네, 결국 내가 갖고 다니는 건 예전에는 수첩이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그럼 스마트폰에다가 다 입력을 해놔야 되는데 네, 또 사람이라는 게 항상 자리가 또 회의 시간에 켜서 이 스마트폰으로 막 뭐 입력하면 너 왜 자꾸 회의 시간에 딴짓하냐? 왜 채팅하냐 이런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하다 보면 낙서도 좀 하고 예를 들면 그림도 그려보고 뭐 이렇게 도표도 만들어보고 아이디어 그러잖아요. 회의할 땐 근데 필요하죠. 그거를 스마트폰에다 할 수는 없으니 네, 오히려 두 개를 다 써야 되고 그렇죠. 메모를 여기다 해놨다가 저기다 해놨다가 뭐 이런 고민은 좀 들겠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급속도로 바뀌어갈 때는 뭐 다시는 아날로그 제품을 쳐다도 안 볼 것처럼 안 쓸 것 같지만 노트를 다 버리고 디지털 디바이스로 넘어왔지만 지금 모습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화 되어가면서 사람들은 다시 아날로그 감성을 좀 되찾고 싶어하거나 또는 디지털에 기록하는 것 중에서도 뭔가 불안한 요소 네. 또 좀 빠뜨린 요소들을 아날로그에서 뭐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 스타일러스 펜으로 메모를 할 때도 연필 소리가 뭐 나게 이 소리를 넣어준다거나 네. 또는 붓글씨처럼 쓸 수 있게 해준다거나 하는 아날로그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어떻게 보면 가장 요 두 가지의 장점만을 살려서 만든 그 다이어리와 펜이 있어서 어머나. 그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요즘에는 태블릿이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위에다가 직접 쓰세요. 그렇게 쓰고 싶으면 써라 하면서 펜을 하나 주긴 하는데 네, 저도 써봤죠. 네, 근데 그 유리 위를 미끄러지는 펜의 느낌이라는 건요.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필기를 더 해야 되니라는 네.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네. 아날로그의 장점,
디지털의 장점. 그러니까 먼저 이제 디지털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검색하기가 쉽고요. 메모가. 그게 최고죠, 사실은. 네, 검색을 네.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또 그걸 갖고 있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밖에서 접속을 금방 다른 디바이스를 내가 통해서 어제 메모했던 거 그거 당연히 어딘가 클라우드에 있을 테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쓰는 손글씨의 그 느낌 네.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거나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종이를 후루룩 넘기면서 좀 보고 싶은데 네. 이 디지털 디바이스도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신문을 쫙 펼쳐놓고 보는 거랑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기사 하나씩 보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리고 막 네. 메모하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안 풀리면 네. 눈앞에 종이를 확 구겨가지고 딱 던지면서 네. 뭐 좀 뭐 또 이런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 스마트폰의 종이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아까 기록하는 거에서 아날로그의 장점과 디지털의 장점을 같이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네. 메모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요? 펜과 종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종이와 펜인데 이 펜에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살릴 수 있는 기술을 넣었고요. 네. 종이에도 그런 아이디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똑같이 펜과 종이인데 네. 겉으로 보면 네, 보면 그냥 일반 볼펜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예. 크기도 그런데 이게 이제 네오펜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스마트펜입니다. 스마트펜인데 우리가 보통 스마트펜이라고 하면 앞에 스타일러스 펜처럼 실제 볼펜 같은 걸로 쓰는 것이 볼펜은 안 아니라 나오고 태블릿 위에다 쓰거나 하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스타일러스 펜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제품은 앞에 펜 쪽은 볼펜이에요. 그냥 잉크가 흘러나오는 네, 일반 볼펜입니다. 네. 볼펜인데 이 볼펜을 가지고 이 펜이 인식할 수 있는 전용 종이에 글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이어리도 있고 노트도 있고 그냥 A4 용지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이 펜에 쓰는 그 글자를 인식을 하게 하려면 두 가지 기술을 이제 각각 넣어놨는데요. 예. 펜에는 볼펜, 네. 음. 보통 이제 이 종이, 그러면 이 종이가 비싸지 않을까? 또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결국은 면도기 회사가 면도 날 파는 것처럼 네. 이 회사는 종이 팔아먹겠구나 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 그 종이 또 떨어지면 또 못 쓰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이어리를 구매할 때 밑줄 쳐져 있는 다이어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고 네. 모는 종이 디자인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민자가 좋아. 네, 네. 무늬가 없는 예. 그 다이어리가 좋아. 이렇게 디자인을 고르듯이요. 이 엔코드도 일종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같이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리나 뭐 노트나 이런 종이류에도 보면 네. 일반 다이어리 서식류랑 똑같이 뭐 줄 쳐져 있는 것도 있고 모는 종이도 있고 무늬가 없는 다이어리도 있는데요. 다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 화면에는 이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리를 구매를 해서 쓰다가 일반적으로 메모를 막 아이디어 메모를 하거나 네. 할 때 추가로 종이가 필요할 때 그러면은 나는 네. 이 펜을 못 쓰느냐. 그럴 때는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프린트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프린트하는 종이는 내가 어제 사온 종이잖아요. A4 용지인데요. 예, 예. 서식지 안에 그 코드의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프린트를 하는 순간 그 회사에서 만든 종이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무료로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네. 회사에서 프린트해서 쓰면은 다시 이거 내가 쓴 메모를 야.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정말 사람들 종이에다가 필기하고 싶어 했군요. 네. 미안해. 진짜 스마트폰에다 필기하는 거 너무 싫으니까 이런 것 좀 만들어줘 했으니까 이걸 만들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죠. 어, 보통 이 회사에 많은 사람들도 이제 그런 니즈가 있지만 네. 이 회사의 대표께서 굉장히 메모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회의 시간에 회의를 하다가 이분도 마찬가지로 막 칠판에 쓰기도 하고 네. 또 회의를 이렇게 그 노트북으로 주관하기도 했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오면 뭐 도표를 그리기도 하고 네. 도형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럼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노트북에 뭔가를 적고 있을 그릴 때는 수도 그릴 수가 없고.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아주 좀 편리하게 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메모했던 것들을 사진 찍어서 공유하게 되면 네. 이게 인식을 할 수 없고 그냥 그림 파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검색은 안 되죠. 검색은 또. 안 되고 그리고 뭐 편집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예. 그래서 내가 쓴 메모 그대로를 실시간으로 디지털화해서 디지털화된 것은 다시 전용 앱에서 강조를 하거나 파일을 뭐 추가를 하거나 또는 형광펜을 칠하거나 이렇게 네. 또 별도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몇 년 동안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결국은